우리 부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눈에 띄게 잘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맞벌이로 허리띠 졸라매며 두 딸을 키웠고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며 평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나니 남은 건 단출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는 모자라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참 고맙고 든든한 재산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조용한 동네에서 하루 세끼 밥 지어 먹고 가끔 손주들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노후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일상 속에서 늦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카페 창업하려고요. 커피 공부도 오래 했고 좋은 상권에 자리가 났어요. 투자 생각 있으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마케팅 일하며 제법 안정된 수입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퇴사한 거니? 딸은 잠시 머무시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결심했어요. 젊을 때 도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저렇게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사업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타깃 고객 예상 수익률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입지 조건과 인테리어 설계 도면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저 진심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부모님이랑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순간 아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준비한 모습이 대견했던 거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노후 자금에서 큰 돈을 떼어준다는 건 우리 생애의 안전망을 일부 걷어내는 일과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민 끝에 3천만 원을 빌려주자고 했습니다. 딸도 자신의 돈을 보태 창업에 나서는 것이고 우리 역시 기회라 생각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건 1억 중에서 처음 손댄 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자식이기에 더 믿었고 돈보다 아이의 의지를 먼저 봤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 결국 더 큰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노후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는 걸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 그건 우리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열 때 손끝이 떨렸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아내의 표정은 잔잔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자주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지금 멈추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아요. 간판이랑 커피 머신도 추가로 들어가야 해요. 지금 아니면 물량이 없대요.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초반에만 좀 도와주면 금방 안정될 거예요. 한 번 또 한 번. 딸의 목소리는 늘 미안해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아내도 점점 마음이 약해졌고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1천만 원 그리고 또 1천만 원. 어느새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가게는 오픈했습니다. 외관은 멋졌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은 젊은 감각이 넘쳐났습니다. 딸은 매일 사진을 보내오며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다, 이제 잘 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이젠 끝났겠지. 하지만 개업 2달째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변 공사가 시작돼 유동인구가 끊겼다는 말,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걱정, 주방 알바생이 그만뒀다는 하소연. 점점 딸의 말끝은 짧아졌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던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임대료 밀린 지 2달 됐어요. 주인한테서 마지막 통보 받았어요.
이번 달까지 해결 못하면 바로 퇴거래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입을 가리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가슴이 턱 막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었니? 왜 우리에게 미리 말 안 했니? 딸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도록 침대에 누운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4천만 원 남짓. 하지만 딸은 여전히 희망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번만 넘기면 우리는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더는 내줄 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 그날 아내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그날 처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에게선 자주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어요. 그 문장을 읽은 아내는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상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단출한 식탁, 작은 텃밭, 조용한 거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고 눈을 맞추면 웃는 대신 피하곤 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안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다 나오곤 했죠.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 싸움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무렵 통장 잔액은 2천만 원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지금 병원이에요. 과로 때문에 쓰러졌대요. 입원은 안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게는 지금 거의 문 닫기 직전인데 알바도 못 구하고 저 혼자 다 하다 보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은행에서 받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외투를 걸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말린다고 멈출 아내도 아니었고 설득한다고 달라질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손에서 모든 게 빠져나가는 기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르륵 흘러내리는 기분만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손엔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고 표정은 전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매운 게 먹고 싶어서. 그날 저녁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짰고 밥은 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다 먹더군요. 남기지 않고. 저는 그릇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한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젠 정말 더는 안 될 거야, 더는 못 줘.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조차 자신에게 하는 최면 같다는 것을. 이미 우리 노후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980만 원을 찍은 날,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날짜를 계산해보고 남은 생활비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지만 아무리 따져도 몇 달을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때는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1억이었지만 이제는 한 끼 식사값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조용했습니다. 밥을 지어 식탁에 올리고 말없이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던 말이 조심해서 다녀와, 밥 먹었어? 였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말이 줄고 눈빛조차 외면하게 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님 죄송해요. 가게 접기로 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건물주는 보증금 가지고 도배 새로 하고 나가라고 하고 정리하는데도 돈이 더 든대요.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 다 찼고 그냥 다 끝났어요. 아내는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컸을까 싶어서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이게 잘한 결과인가? 나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고 한 번도 기회조차 없었는데 참았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아이 편만 들었어? 내 말은 왜 한 번도 듣지 않았어? 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송금하고 내게는 나중에 얘기해? 그게 부부야. 그게 가족이야.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에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딸은 연락 끊기 일보 직전인데 당신은 아직도 왜 걱정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지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진다는 걸, 함께 쌓아 올린 삶이 통장 숫자처럼 조용히 무너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980만 원. 그 돈은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마저도 곧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주 가까이서. 며칠 후 등기 우편 한 통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였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뜯자 안에는 고지서와 함께 한 장의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3개월 연체 전기요금 2개월 미납, 그리고 임대료 지급 독초. 마지막 줄에는 퇴거 절차 개시 예정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먼저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둘 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창밖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거의 없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수저가 멈춘 채 허공을 향하곤 했습니다. 나도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했고 마주보는 게 겁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피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공정했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짐 정리해야겠어. 혹시 몰라서 작은 박스 몇 개는 미리 준비해 둘게.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 집은 우리 둘이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곳입니다. 아이 둘을 키웠고 손주가 뛰놀던 그 거실에서 이제 박스에 물건을 담아야 할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반박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에 우리 삶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담았습니다. 사진 수첩, 오래된 냄비, 아이들 졸업장 모두 낡고 퇴색된 것들이었지만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 덮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등을 돌리고 안방에 누웠지만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그런 것들에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그리고 이 끝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삼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불 2채, 옷 몇 벌, 세면도구와 사진이 담긴 앨범. 삶을 통째로 줄이면 이토록 간단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놔두고 가자. 너무 낡았어. 그 말은 오래된 주전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어쩐지 우리 자신을 향한 말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집주인의 무표정한 얼굴, 층간을 울리는 캐리어 바퀴 소리, 배웅 없는 이별.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않았고 우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은 지인의 집에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치가 보였고 한 끼 두 끼 대접받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월세가 높았고 창문 없는 방은 답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숨막히는 벽을 마주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곳. 고시원 첫날 밤, 아내는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는 하나뿐이었고 저는 바닥에 담요를 펴고 누웠습니다.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니 희미한 형광등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소를 찾아봤고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야 도착했습니다. 줄은 길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줄을 섰고 우리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이도 있었고 나보다 젊어 보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배식받은 따뜻한 국을 들고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은 국물을 삼키며 우리 인생이 진짜 끝을 향해 걷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급식소로 향했고 밤이 되면 고시원 좁은 방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희망은 점점 옅어졌고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앞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숨만 쉬고 넘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시원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을 전전하다 밤이 되면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일상.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는 더 줄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두통을 호소했고 저는 밤마다 가슴이 쿡쿡 쑤셨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 몇 알 사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근처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는 곳 옆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고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날려 제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워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글씨체였습니다. 카페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적힌 대표자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단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카페 주소는 예전에 딸이 열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끝내 다시 찾지 못했던 그 가게. 다음날 저는 혼자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며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 자리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간판도 새 것으로 교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시원 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말했지 잘 되기만 하면 다 갚는다고 했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감정조차 흐릿해졌습니다. 다만 그 이름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나 자신이 그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아직 아이였던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뛰던 그 여름날의 풍경. 깨어나 보니 아내는 잠든 채 그 전단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딸을 품고 있었고 그 이름 하나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아내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놓았을 때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해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향하던 아내는 그날 이후로 식사를 반도 못 넘기곤 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고 다음엔 위험증으로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고시원 근처 내과에 가보자고 했더니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찰비도 아까워 그냥 죽 좀 끓여줘.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근처 약국에 가서 위장약이라도 사왔습니다. 약봉지를 건네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약 대신 병원으로 이끌 용기가 없었던 제가 그날은 참 싫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고시원 앞에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손엔 과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여기 계신다길래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아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던 아내는 잠시 후 눈시울을 붉히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뛰어가 아내를 부축했고 동창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아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렇게 됐어. 너한테도 연락 못하고 다 잃었어. 집도 돈도 체면도 다. 동창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에게든 인생은 한 번쯤 꺾여.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흐느끼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해주지 못한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우리는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동창이 사온 과일을 작게 잘라 나눠 먹고 김치찌개에 남은 두부 한 조각도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아주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날 다시 불러줘서 그게 참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동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바닥에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조금은 덜 추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죽으로 버텼지만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종일 그녀의 곁에 붙어 있었고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식판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밤중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을 뱉었을 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에게 부탁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좁은 복도를 가로지르던 들것 위에 누운 아내는 숨을 가쁘게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무사함이었으니까요. 응급실 대기석에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리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암담했습니다. 위장출혈과 급성위염 그리고 장기적인 영양실조로 인한 전신세약.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나는 병원비부터 떠올렸습니다. 지갑에는 6만 원이 전부였고 급여 보증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연결되긴 했지만 긴급진료비 외에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로비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 바로 옆 관찰 병상으로 옮겨졌고 나는 면회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가느다란 호흡기.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혹시 그 아이 연락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커녕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SNS도 끊긴 지 오래였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전단지 한 장 외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줄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외부 면회자분이 오셨습니다. 따님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희미한 실루엣.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 만큼 말라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 딸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돌아왔어요.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르며 들리는 순간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우리에게 그 말은 너무 늦었지만 동시에 너무 간절했던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돌아온 뒤 병실의 공기는 잠시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자마자 딸의 손을 찾았고 딸은 엄마 손을 잡은 채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딸은 몇 번이고 정말 미안해요를 반복했습니다. 그 말 속엔 후회도 부끄러움도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딸과 단둘이 복도에 섰습니다. 말없이 벽을 바라보던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다 잃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그간 참아온 것들까지 다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기운은 없었지만 딸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던 중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마 간병할게요. 고시원 말고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셋이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잃은 게 얼마고 네가 남긴 게 뭔데? 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다시 병실을 덮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서로 옆에 있잖아. 그거면 된 거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믿음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우리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기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갔고 아내는 천천히 식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만 아침마다 딸이 문을 나서며 말하는 다녀올게요. 아빠라는 말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난했고 여전히 모든 걸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상처는 여전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는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 사랑은 지혜 위에서 피어나야지 맹목으로 흐르면 파멸이라는 걸.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늦기 전에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두 사람이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등을 돌리고도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일해 아파트 한 채와 통장 1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매일같이 밥을 짓고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노후는 단지 조금 조용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딸의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 1억 결국 전부. 처음엔 믿음이었고 나중엔 습관이었고 마지막엔 체념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 외면, 그리고 빈 통장이었습니다. 고시원, 무료 급식소, 쓰러진 아내, 마지막 희망까지 꺼져가는 순간. 그럼에도 부모는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딸은 끝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말이 아닌 겨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민 딸,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부모.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 없을 수 있지만 인생까지 내어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마음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자식을 돕는 일에 가슴이 아려오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부모의 노후에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이 이 부부의 어제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다락이었습니다.